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강원 영동 지방에 많은 눈이나 비가 오겠고 전남 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강원 영동 지방은 내일도 눈이 계속되겠고 제주도와 충청 남부, 호남과 영남 지방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강제 퇴장된 일이 있었습니다. 야당은 강 의원에 대한 과잉 진압 논란을 논의하자면서 국회 운영위 개회를 요구하고 나섰고요. 여당에서는 불가피한 최선의 조치였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들 여야 정치 토크에서 논의해보고요.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용산 대통령실 출신 예비 후보들이 34명에 이르면서 이른바 윤심 마케팅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뉴진수 코너에서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모시고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이제 곧 죽습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이 드라마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주인공들이 제2의 삶을 살게 된다는 점인데요. 2부 금시초문 코너에서 회빙환에 빠진 K드라마의 이모저모 분석해보겠습니다. 2024년 첫 청취율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치권 소식 앞서서 지금 기상 소식 좀 잠깐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강원 중북부 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강한 눈과 함께 매우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 유의해 주시고요. 차량이 고립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교통 상황과 장비 상태를 철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속도를 줄이시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셔야 하고요.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던 그 행사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퇴장 조치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강성희 의원은 대통령과 잠깐 손을 잡았을 뿐이라고 하고 대통령실은 악수를 할 때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놓아주지 않아서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었다 하고 있는데요. 두 분 다 영상도 보셨을 테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했다 아니면 불가피했다? 원 단장님? 저는 뭐 굉장히 지금 이런 상황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게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도 이제 행사 와중에 뭐 지지자로 이렇게 가장을 해가지고 칼을 휘둘러 가지고 테러를 가한 건데, 근데 이분은 강성희 의원은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이 그 국회의원으로서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관철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권력이 주어진 거고 선거에 이겨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런데 어떤 행사에 전혀 뭐 그런 목적에도 맞지 않는 그 행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 행사에 참여한 것을 기여로 해가지고 어떤 유영력을 행사했다. 이거는 제가 뭐 그 동영상을 몇 번을 돌려봤는데 그 부분이 딱 등으로 가려져 가지고 보이진 않더라고요. 손을 잡고 있었는데. 예. 그런데 이용호 의원의 뭐 그런 발언에 의하면 유영력을 행사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폭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마치 이렇게 화염병 던지듯이 아니면 돌멩이 던지듯이 그렇게 말을 던지고 악수라는 것을 일종의 폭행으로
변화시켜 가지고 활용했다는 점에서는 좀 배탈을 금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것을 바라보는 뭐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라면 뭐 여러 가지 뭐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네네.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네. 그 현장에 있었던 이용호 의원께서요 대통령에 대한 의도된 행패였다고 하면서 강성희 의원이 국정기조 바꾸세요 하면서 손을 놓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손을 좀 놔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까지 했다고 이용호 의원은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감안하실 때 종합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시겠어요? 제 이용호 의원이 뭐 현장에 있어서 가까이 있었으니까 예, 예. 했겠지만 대통령이 손을 놔주세요 한 그런 영상을 봐서는 그런 내용 없었던 것 같아요. 손을 잡고 어떤 조금 뭐 큰 목소리로 의사표현을 한 것이죠. 예. 야당 국회의원이 그 정도 얘기도 못할까요? 그런다 해서 행패를 부렸습니까? 목소리 좀 높인 것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쓱 지나갔어요. 잡아당겼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시던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 청력 테스트를 하더니 이제 영상을 보고 영상 눈 테스트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요. 첫 번째는 과잉 경호예요. 그다음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 있는 것이고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권력자인 양 예. 본인이 왕이에요. 예전에 조선시대나 이럴 때 왕 옆에서 감히 머리도 못 쳐들던 숨도 못 쉬던 그런 시대다. 근데 야당 국회의원이 무슨 테러범입니까? 큰 목소리로 국정기조 바꾸세요. 틀린 말입니까? 네. 그런 얘기를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요. 그리고 전북의 많은 도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그 얘기를 좀 소리쳐서 한다 해서 제지는 할 수 있어요. 좀 자제해 주십시오. 예, 예. 국회의원으로서 예우를 해줘야죠. 국회의원의 어떤 신분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못 치게 입을 틀어막고 4명 5명에서 예전에 전두환 시절 군부독재 시절에 백골단들이 학생운동하던 민주운동하던 학생들 그렇게 끌고 갔거든요. 네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경호라는 것은요. 최대한 대통령의 신체적인 어떤 위협이 가했을 때는 그런 경호를 해도 이해가 되겠어요. 하지만 고막을 경호한 그런 경우는 못 봤어요. 귀 경호가 어디 있습니까? 네. 대통령 뭐 귀를 경호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과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가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통령을 지키는 목적보다 대통령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는 심기 경호의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심기 경호를 100%한 것이고요. 김영원 처장께서 부적절하게 판단하신 것이고 어떻게 고막까지 보호하려고 경호 인력이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야당 국회의원을 그런 식으로 끌어냅니까? 이건 사과를 하고 네네. 경호처장 경질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강성희 의원께서는 대통령의 사과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의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반대로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 신분을 망각한 채로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한 데 대해서 사과부터 먼저 하는 게 옳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될까요? 아니 그거는 당연히 예. 강성희 의원이 사과를 해야 되는 네. 부분이고요. 아니 이런 행동을 강성희 의원의 행동을 본인이 뭐 예고를 한 겁니까? 큰 소리로 이렇게 발언을 하는거나 아니면 악수를 했을 때 만약에 저는 좀 뭐 손을 잡아가지고 당기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미리라도 예고를 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예고를 했으면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돌발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게 뭐 테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 역사상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나 이런 것들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멀리서 저격하는 거. 하나는 두 번째는 가까이서 어떤 그 공격을 가하는 건데 가까이서 공격을 가할 때는 인정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자기의 뭐 측근이라든지 아니면 행사장의 어떤 무슨 그 인사하러 온 사람이라든지 이런 예. 식으로 그런 이제 그 신분을 그 인정되는 신분을 가지고 접근해 가지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한 테러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저격 또는 그런 행동이.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강성희 의원은 뭐 국회의원이니까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그렇게 경호원이 그러면 생각을 하고 선입관을 가지고 경호를 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강성희 의원도 경호 대상, 그러니까 경호를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되는 대상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고 강성희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 그리고 경호원은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은 국회의원이니까 뭐든지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어느 수준을 할 거다. 저는 오히려 그런 경호원이 경호 자세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과잉 경우가 문제될 수 있을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과소 경우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만큼은 강성희 의원이 분명히 사과를 하셔야 되고, 이거는 단순히 어떤 뭐 요구를 했다, 주장을 했다, 언론의 자유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책임감 있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도 언제나 뭐 피습, 그러니까 테러범으로 둔갑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이시면 그건 너무 무리한 주장이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날 행사는 전북 자치도 관련해서 대통령이 오시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뭐 전북 지사부터 해서 다 검증된 사람들만 온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할 때 그러면 이 나라의 국무위원도 테러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무위원이 갑자기 소리치면 경호원도 불러서 입 막고 끄집어낼 겁니까? 그거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그런 거는 자제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강 의원님 이거 너무 무리하시다. 좀 잠깐만 하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바로 입 틀어막고 4명이서 사지 끌고 가서 질질 끌어서 밖으로 팽개쳤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아무리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입법부의 고유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뭡니까? 바로 국민이에요. 예. 국민이 좀 다른 소리를 하고 큰 소리를 쳤다 해서 그걸 끄집어낼 겁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판단이 충분히 하실 거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오만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품이 작은 대통령이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국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으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한때 대통령 모임에 시민단체 초청했는데 당시에 장애인 아마 그 어떤 단체 회장이었을 거예요. 예. 큰 목소리로 막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경호원들이 밖으로 이제 끌어내려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제지시켰죠. 말씀하게 둬라. 대신 회장님 지금 행사 중이니까 3분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 다 들었어요. 큰 목소리로. 외국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죠. 대통령이 공식 행사에서 대통령 행사를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 있는 청년이 큰 소리로 난리를 쳤어요. 예. 그래서 다시 경호원들이 밖으로 쫓아내렸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죠. 놔둬라. 저분은 그렇게 소리칠 자격이 있다. 이게 대통령의 클래스입니다. 품격이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어떻겠습니까? 끄집고 질질 끌어가는데 보란 듯이 그냥 태연하게 그렇게 행사를 진행했어요. 예. 저는 이런 건 국민이 다 판단한다고 보는 것이죠. 네. 아니 아까 지금 예를 드신 게 국무위원이 만약에 국무회의를 하는데 대통령 손을 잡고 끌어당기고 큰 소리로 말을 하고 그거를 어떤 유형력을 행사한다. 폭행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형력을 행사한다. 그러면 그 사람 끌어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예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 경우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그런 경우에 끌어낼 거냐?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마치 그 국민의힘에서 그런 경우는 봐줄 거면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세게 이야기하냐? 그럼 저는 뭐 동일하게 얼마든지 대처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 같은 기준으로. 청취자 의견 2개 좀 보겠습니다. 김한수님, 과잉 경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큰 소리를 쓸 수 있는 것인지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셨고, 박인원님,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마저 테러 위험 인물로 내모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하셨고, 우은철님, 입장할 때 안전검사는 다 했지 않습니까? 라는 의견도 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서 부대변인,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논란과 관련해서 국회 운영위 개회를 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뭘 좀 따져봐야 될지요. 만약 열린다면. 과잉 경호죠. 예. 이 경호 매뉴얼에 따른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말씀한 대로 대통령이 위의가 된다 하면 예. 경호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거기 둘러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호 자체는 아예 그 사람을 아예 무력으로 제압을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 특권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분이고 국민이 대다수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정자 바꾸세요라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수층 내에서도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 보수 쪽에 있지만 국정자 바꾸세요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얘기를 야당 의원이 좀 목소리를 높여서 했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끄집어냅니까? 보고하면 되잖아요. 대통령한테 위력이 가지 않도록 경호원들 둘러싸는 여러 가지 경호 방식이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에 대해서 아예 입법부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냐. 과연 이 경호처장이 누구의 지시에서 한 것이냐. 아니면 늘 이렇게 하라고 누가 시켰냐. 이런 것들은 따져 물어야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쾌하고 말하자면 이 권력자를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 운영위를 통해서 그 부분을 지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국회 말씀드리는 것이죠. 운영위 개회 요구에 응해서 한번 따져볼 거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원단장님? 저는 경호처 상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거는 뭐 누구라도 오히려 국회의원이니까 오히려 더 과속 용어를 했다. 저 사람의 신분을 보고 달리 판단을 했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런 유영력 행사에 대해서도 그냥 눈 감고 경호처가 지나갔다. 좋은 말로 했다. 그러면 오히려 경호처는 그 뭐랄까 어떤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예, 거고 예. 그게 아니라 지금 한 이런 그 엄한 경호 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호처를 상을 줘야 될 일이라고 비난할 일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영위를 열어서 상 줄 일이 있으면 상을 주고 좀 말하자면 징계를 했으면 징계를 하는 것이에요.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입법부가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또 다음 주제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 일부 당내 인사들로부터 지금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에 대해 솔직히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하셨고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께서는 여론이 부글부글 끓는다. 김 여사가 용서를 구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서영주 부대변인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네. 김건희 여사 뭐 말하기도 입이 아파요. 예.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했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솔직히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뽑은 이유는 공정하고 상식적이고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다. 법치를 존중한다고 했고 어떤 뭐 권력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뭐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뽑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의 권력을 잡기 위한 하나의 쇼잉이었고 지금 왔던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 정도의 대통령인가 수준까지 왔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굉장히 실망감이 높은데 명품백은 영상까지 있어요. 그냥 너무나 태연스럽게 뭐 명품백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전혀 어떤 뭐 조치도 없고 사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지금 한 달 반째 두문분출하죠. 예. 빨리 이걸 해결해 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남편인 대통령에게 이거 빨리 해결해 줘야 내가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총선 80일을 앞두고요. 대통령도 그렇고요. 김건희 여사를 국민 앞에 내놓지 않으면 국민의힘도 버리는 것이고 말하자면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국정 기조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를 다 버리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단은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께서는요. 이 사건의 본질은 공작이고 함정이라는 것이다라고 하셨고 하지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함정 몰카와 계획된 것은 맞지만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원내 지도부하고 당 비대위 사이에서 좀 이슈에 대한 온도차, 이견이 좀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지도부나 아니면 그 당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견처럼 사실 국민들께서 볼 수는 있으니까 그게 뭐 이런 이견조차도 이제 하나의 의견으로 합치돼가는 과정으로서 저는 뭐 건강한 이견이라고 볼 수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각 지역구마다 좀 저는 그 여론이나 이런 게 다 동일하진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지역구에서 조금 이제 이런 좀 민감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구에 뛰고 계신 뭐 후보자들이나 의원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함정 취재고 그 자체가 몰카 범죄 행위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여론이 많은 또 지역구에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이제 판단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각자 그 지역마다 상황에 따라서 각자 플레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좀 방향성을 당해서 이렇게 잡아 나가는 건지 그 부분도 일단은 그 정리돼야 될 필요는 약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건이 몰카 범죄 행위라는 본질은 달라지진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적해야 될 필요는 당연히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죠. 아니 뭐 몰카 범죄 행위 뭐 그거는 그거다 치고요. 본질이 안 바뀌잖아요. 명품백을 받았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아주 부적절한 태도를 가지고 그 영상에 보면 아주 제가 봐서는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우리가 카메라에서 봤던 거와는 매우 다른 그리고 명품백을 받았다는 부분도 문제가 됐지만 어떤 배경에서 받았느냐
과연 이게 어떤 인사 개입이 있었느냐, 뭐 국정 개입이 있었느냐, 뭐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한석이 아깝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번 총선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안 가져오면 내임덕이 족이 와요.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우자를 지켜서는 국민의힘도 망하고 본인 스스로도 다음 어떤 국정 운영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못할까? 저는 그런 부분이라서 차라리 김건희 여사가 한 번 더 거짓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한테. 저번에 한번 허위경력 가지고 한번 거짓말을 했잖아요. 저는 우리 남편을 용서해 주고 저는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 예.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 내조 조용히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하셔야 돼요. 명품백. 제가 이래저래 해서 좀 불미스럽고 부끄럽지만 그러면 제가 이제는 진짜로 조용히 내조하겠다. 용서해달라. 네. 이러면 국민의힘이 최소한 20, 30석은 더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런 좀 조언을 보태고 싶습니다. 네네. 혹시 그 대통령실에서 혹은 여당에서 또 같이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저는 뭐 그게 어떤 경우라고 예.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아내를 버리는 그런 식의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뭐 지금 이제 우리 그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이제 뭐 내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근데 그 대통령께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메시지는 국민들께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결국 그 부부 사이는 천륜입니다. 부부 사이는 천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뭘 잘못한다 안 한다에 따라 가지고 그 어떤 그런 천륜을 마치 훼손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시는 거는 저는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이게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 다만 조금 더 이제 그 인간적인 부분이나 진솔한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는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네. 지금 이제 특별감찰관이나 뭐 그런 제2부속실 신설이나 이런 정책적인 문제가 아울려서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까? 맞물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법 거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와 관련해서 한 번은 대통령께서 뭐 메시지를 좀 정리하는 그런 걸 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 천륜 부분 아내를 버렸어야 되겠느냐. 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당내 경선에서 나왔던 얘기고 대통령이 됐을 때는요. 그거는 다 천륜 뭐 아내의 부분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가장 먼저여야 됩니다. 어떻게 최고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권력자로서 만약 국구 통수권자 뭐 국정 책임자로서 내 아내를 어떻게 버리냐? 그럼 국민을 버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국민의 어떤 신뢰와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투명성, 정의, 법치를 아내와 동치해서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 자체를 보면 다른 특검법까지는 그런다 쳐요. 그런데 명품백은 너무나 명백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사과를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국민들은 계속 의혹을 어떻게 보냈느냐. 아, 배우자의 범죄를 대통령의 권력으로 감춰주고 있구나.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뭐 아내를 버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국정 운영하려면 특검 받고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진상조사를 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책으로 2부속실 만들고 특별감찰관 하겠다. 이게 A, B, C, D입니다. 이걸 아니, 전체적으로 하면 국민들은 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공정과 상식이 이런 거구나라고 감탄할 것인데 다 안 하잖아요. 반대를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몰카 범죄를 옹호하는 게 국민을 뭐 옹호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면이 엄밀히 있는 건데 그거를 그러면 몰카 범죄에 대해서는 마치 몰카 범죄를 옹호하는 식으로 그런 제스처를 사실 취하는 게 사실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몰카 범죄는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게 그게 국민을 위하는 겁니까? 그 몰카 범죄를 몰아가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다구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몰카 범죄에 대해서 그 최 목사에 대해서 몰카 범죄를 처벌하려면 하세요. 중요한 거는 최 목사가 그 몰카 범죄의 처벌을 감수하고도 이 대한민국의 국정 개입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대단한 각오를 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지금 대통령께서도 특검 시절에 고영태 씨 몰카 가지고 다 수사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자체가 고영태 몰카는 몰카 범죄입니까? 중요한 거는 국정농단의 이 공익에 대한 형량이 더 크기 때문에 시기 더 크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했던 것이에요. 심지어 그게 인정이 됐죠.
고영태도 거기에 대해서 몰카 범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최순실이 밝혀지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자꾸 몰카 범죄를 옹호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상식이 아니잖아요. 예. 저희가 요 주제는 뭐 두 분이 좀 말씀이 하실 부분 많은 것 같아서 일부러 끼어들지 않았고 쭉 들었고요. 요 정도 가름하면서 청취자 의견 듣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취자 고영상님. 함정 취재는 함정 취재대로 처벌하고 뇌물수수는 받은 대로 처벌해야죠. 쌍방 처벌해야 합니다 하셨고 1927님.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북한 위협 수위는 높아져 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언제까지 서로 싸움하고만 있을지 너무 답답합니다 했습니다.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회 서울 마포 을 출마 이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우려를 갖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되는데 김경률 비대위원회 깜짝 마포 을 출마 두 분은 어떤 생각을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원단장님. 그게 뭐 예. 타이밍은 사실은 경선 룰이나 시스템 공천을 이제 발표를 하자마자 이게 좀 이런 김경률 이 비대위원회 이제 출마가 나오다 보니까 예. 조금 이제 타이밍상은 더 시간을 갖고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당협위원장으로 지역을 계셨던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또 계셨고 네. 뭐 그래서 조금 매끄럽지는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사실은 들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재 영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인재 영입이 물론 이제 뭐 공천과 당선이 보장되는 건 아니겠죠. 본선거 치러야 되고 네. 공천 또 이제 내부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영입된 인재를 그러면 그냥 뭐 방치하거나 아니면 이분이 잘 소개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주는 거는 또 당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분이 이제 이런 양자를 조화시키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니까 내부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파열음들이 조금은 좀 잦아들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서 김성동 당협위원장하고 미리 좀 이렇게 김경률 비대위원이 전화를 한번 하셨게 했던 그런 절차가 있으면 조금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서영주 의원님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이나 타이밍에 대한 뭐 우려도 있겠지만은 혹시 최근에 김경률 비대위원께서 김여사 리스크에 관련된 어떤 문제 제기가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아니죠. 이거는 뭐 그거는 저는 왜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뭐 언급했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완전히 국민은 문 닫아야죠. 그렇게 하면 뭐 이번 공천이 김건희 여사가 하는 겁니까?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냉정하게 정당 정치를 바라봤을 땐 각 당은 어떤 다른 형태일지 모르지만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그 시스템에 맞춰서 하면 공정한 공천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정한 공천,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스로 초보라는 걸 입증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되게 멋있는 말하고 폼 잡고 돌아다니고 본인이 뭐 정치 뭐 별거 있어. 정치인들은 다 혐오스럽고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여의도 문법 아닌 다른 문법으로 하겠어라고 멋있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공천 하나 하는 데 있어서도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오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어떤 경위에서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본인이 선관위에 들어가서 마포를 이렇게 클릭했더니 정청래 접근을 했더니 거기에 국민의힘의 지금 당협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선관위에 들어가서 예비후보 됐나 안 됐나 그거 보고 저 얘기하려고 찍는 거예요. 되게 부적절한 건 또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이 비대위라는 것은 공천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고민되는데 본인들끼리 여기 공천 갈래요. 너무나 이게 초보도 이런 초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집권 여당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에 있어서 실망을 준 게 가장 크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걸 모르니까 그건 아닙니다. 당에는 시스템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네네. 김경률 비대위원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정도 그 수준이니까 지금 초보가 지금 공천 시스템을 돌리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속이 탈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뼈아프다고 생각해요. 예.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가 통합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 또 공천 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등 납득할 만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원장님 민주당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좀 문제가 있다 보이십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김부겸 전 국무총리께서는 그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한테 실현 불가능한 주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뭐 투명성, 공정성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제 그 경선이라고 하긴 하지만 지금 적격 심사에서 벌써 뭐 황운하 그분은 1심에서 3년역인데도 통과가 되고 네. 다른 이제 뭐 경쟁이라고 볼 만한 비명계는 다 지금 부적격으로 돼버리고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그게 투명하다, 공정하다? 글쎄요. 근데 그렇게 투명하고 공정한데 왜 다 그 이낙연 신당으로 다 몰려가고 아니면 미래대연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나?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이제 민주당이 결국 할 수 없는 거 지금 그런 것들을 김부겸 전 총리도 이제 주문을 하는 걸 보면 결국 이제 그 전에 원칙과 상식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재명 대표 뭐 좀 잘 해보자라고 했는데 안 되면 탈당한다는데 그걸 탈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제 김부겸 전 총리의 그런 제안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그 총리께서도 이런 어떤 그 결단의 순간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뭐 지금 이제 그 한참 일단 공천을 일단 시작은 한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적격 심사를 한다는 게 단순히 이제 뭐 공천의 시작으로서 초입으로 들어간 거고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관위 구성을 하고 기준 세우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더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결국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이제 그 뭐 개항을 해 갈지 안 갈지 그것도 아직 안 정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하고 연동돼 가지고 많은 또 변화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그 당내에서 혹시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기류가 좀 어떤가요? 김부겸 전 총리의 역할은 쓴소리한 역할이에요. 예. 원래 상임 고문들은요 늘 당이 잘못 가고 그러면은 쓴소리를 합니다. 제대로 해라. 예. 통합 좀 하고 소리 좀 듣고 친명 비명 계파 싸움에 좀 이렇게 분열되지 않도록 당대표 노력하시고 지도부 신경 쓰셔라 하는 거예요. 네네. 그건 아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거기 상임 고문 제가 알기로는 뭐 있으시잖아요. 예. 이재용 고문 있으시잖아요. 유명하신 분들 몇 명 아직 안 있어요. 날라가셨죠? 네.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차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네. 뭐 이게 뭐 김부겸 전 총리가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 뭐 탈당의 기준이라고 했다. 그거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예. 물론 지금 현재 이낙연 전 대표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3인 3명이 또 나가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뼈아픈 지도부가 뼈아프게 생각해야죠. 이거를 막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요. 예. 과연 이런 분열의 조짐들을 지도부가 막지 못하고 나머지 의원들이 불만이 있을 건데 이게 확산이 되면은 내년 총선에도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 지도부도 이런 부분은 좀 새겨들어야 되고 오늘 보면은 김민기 의원께서 오늘 3선인데 불출마를 하시겠다고 예, 선언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국토위원장이죠. 그다음에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지역에서도요 아주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무소속으로 나와도 될 만큼 지역 관리도 잘했고 당에서도 아주 뛰어나고 이분은 사선을 해도 되겠다라고 역할론이 분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성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거예요. 네.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리고 당에 많은 은혜를 입을 때문에 내려놓겠다. 예. 이런 모습들이 그동안 민주당에는 없었다. 근데 그거를 가장 왜 나가요? 당신이 잘하시는 분이 하는 분이 먼저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거는 지도부가 먼저 나섰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까운 3선 의원이 먼저 내려놓는 용기를 또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의 메시지와 오늘 김민기 국토위원장의 불출마 선언 3선이신데 그분의 어떤 용기 있는 어떤 불출마 선언 이 두 개가 아주 큰 맥락이 같이 하고 있다.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이 부분을 좀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이 좀 추가적으로요. 지금 국민 참여 공천 제도를 제시한 상태인데 이게 이른바 친명 공천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 있을까 하는 기대가 좀 있는데 반면에 이게 공천 기준에서부터 여론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강성 지지층 분들이 동원돼서 그들의 의견이 또 과잉 방영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반반이 있죠. 반반이요. 그런데 이제 국민공천
참여공천 제도를 했던 건 지금 말하는 친명공천에 대한 이런 뭐 이렇게 강성 지지층이 우려가 들어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네네. 거기에 일부 뭐 강성 지지층이 적극 참여해서 의견을 줄 수 있겠지만 국민 참여 공천 제도는요. 그 누구에게 모든 당원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성 지지층이 전체 당원의 한 5% 정도 예. 많으면 그 정도 잡고 있는데 나머지 95%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그 의견을 공관위가 듣고 거기에서 어떤 기준을 세우겠다는 거기 때문에 노력이다. 뭐 어떤 뭐 장단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원장님 그 마지막으로 시간 다 돼서 예.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어떻게 뭐 선거 총 지휘를 위해서는 불출마 아니면 비례대표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대표께서 지역구 의원이 어디로 가겠냐 했습니다. 이거는 인천 계양을 제도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거 아닐까요? 분명히 밝힌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각에 따라서 지역구 갈 수도 있고 네. 사각에 따라서 비례 갈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선거제도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게 선제되는 거고 네. 만약에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비례를 가시려고 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뭐 지역구 버린다는 말을 못 하니까 그러는 네. 거고 그분은 뭐 자기 살기 위해서 뭐든지 하시는 그런 형태를 과거에도 보여왔기 때문에 뭐 여기서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혹시 서영주 부대변인 말씀하신다면요? 아니 뭐 이재명 지금 대표께서는 계양을 아닌가요? 개항을 해서 왜 물러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자꾸 개항을에 안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나갑니다. 네. 저는 거의 뭐 이제 정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저는 98%는 나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98%요? 거의 저는 그렇게 봐요. 2% 예외가 있어요. 2%. 오늘 2%는 좀 남겨놔야 돼요. 정치를 하면서 2%의 여유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까지는 개항을 해서 본인의 지역구가 지금 이제 초선이신데 당연히 최선해야 되는 게 그 지역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어떤 책임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걸 버릴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답게 정체가 심하고요. 사고도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호 분기점에서 난 사고 처리 작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도동 분기점부터 7km가량 정체가 극심합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도 사고 영향받고 있고요. 이후 경부선은 입장휴게소 부근에서 안성 분기점 쪽으로 10km 구간 이상 교통량 늘었습니다. 남사에서 동탄, 다시 동탄터널에서 신갈까지도 각각 길게 정체고요. 서울 요금소에서 사고가 있는 판교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5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났고요. 사고 구간 지나서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어렵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은 증평에서 진천터널 부근, 또 일죽에서 남이천, 좀 더 가서는 중부 3터널에서 1터널까지 각각 밀리고요. 그리고 동서울 요금소에서 하남 분기점까지도 답답합니다.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청담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밀리고요.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는 정체가 아주 심한데요. 가양대교 부근에서는 사고 있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출판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에서 출판 지원금이 삭감되면서 소규모 출판사들과 또 서점에 타격이 있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김성신 출판평론가와 함께 예산 삭감과 또 도서 정가제 등 출판계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은 그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올해 정부 예산에서 출판 지원금이 대폭 삭감됐다라고 하는데 이 네. 삭감폭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요? 예, 올해 출판산업 지원 관련 정부 예산이 그러니까 429억 원 정도인데요. 예. 지난 연말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이제 11억 원이 이제 증액이 됐는데 큰 틀에서 삭감 기조가 유지가 됐고 결국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 45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게 독서 문화 확산과 출판 산업 육성을 이제 정책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이 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가 예산 삭감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도 그렇고요. 출판 지원금 하면은 이게 어떤 항목이 있나 좀 명확히 떠오르지는 않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의 예산이 줄어든 건지요? 일단 이 한국 예.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독서 문화 증진 지원 사업 예산이 가장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뭐 독서 아카데미 운영, 또 독서 동아리 활동 지원, 또 대한민국 독서 대전 개최, 뭐 이런 그 풀뿌리 독서 문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예산들이 많이 깎였고요. 네. 지난해 배정된 59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또 이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이 독서 경영 인증 사업 같은 이 개별 사업 이게 한 10억 원 정도 됐는데 예. 이런 것들 또 장애인 전자책 접근성 비호 개발을 위한 사업 이게 이제 한 12억 원 뭐 이런 것 등에 이제 22억 원이 현재로서는 이제 배정이 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독서 문화 증진 지원 사업 예산이 가장 많이 깎였고요. 네. 현장에서는 저 출판계에서는 뭐 어떤 분위기인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 이 상당한 어떤 타격을 입었다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문학도서 지원을 위한 문학 나눔 사업이 이제 우수 교양 학술 도서를 지원하는 세종도서 사업과 이제 그러니까 문학 나눔과 세종도서 사업이 통합이 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지원금 규모가 전체적으로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 두 사업은 정부가 양서를 선정을 해서 이것을 국고로 구매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출판 지역 사업 가운데서 규모가 가장 컸거든요. 그렇군요. 예. 출판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세종도서 사업이 이제 84억 원, 또 문학 나눔 사업이 56억 원에 대한 예산이 합쳐서 140억 원 정도의 규모였거든요. 근데 예, 예. 올해는 여기서 약 20%가 줄어든 115억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네. 뭐 문체부 입장에서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이니까 이것을 통합한 것이다라는 입장이지만 특히 이제 이 순수 문학을 출판하는 그런 출판사들 입장에서는 네네. 이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지원금 의존도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가 굉장히 큰 것이죠. 예, 예. 이 특히 이제 문학 출판계는 이 불황 때문에 계속해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버팀목이었던 이 지원금까지 이제 줄어들어서 굉장히 큰 그런 걱정인 상황인 겁니다. 순수문학 출판사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좀 타격을 입은 상태시고 예. 혹시 그 이런 순수문학 또 이제 국고로 지원되는 세종도서 사업 이런 거 달리 지역에 있는 출판계에는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출판계도 사정은 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수도권에 거의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몰려 있어서 네. 이제 그 규모는 이제 많이 차이가 나지만 그러니까 지역 서점에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점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역 서점 경쟁력 강화 사업, 또 지역 서점 문화 활동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합쳐서 한 11억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지금 지역 서점 활성화 예산이 4억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반도 안 되게 줄어든 그러네요. 거죠. 한국 서점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매년 전국 서점에서 진행되는 독서문화 관련 사업이 750여 개 이릅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작지만 굉장히 많은 작은 사업들이 전국 단위에서 예, 예. 이제 일어나고 있었는데 예. 이게 이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이제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뭐 정부가 책을 사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중적으로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들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채산성은 잘 맞지 않는 책들이 있거든요. 학술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은 반면에 근데 그런 책들을 전부 자연 판매에다가만 맡기게 되면 좋은 책들은 나오지 않고 소수의 베스트셀러들에만 집중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국가의 어떤 학술적 수준 또 문화적 수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문학도서 지원 사업들인데 예. 이제 이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이런 상황인 거죠. 지원금이 삭감될 때는 대형 출판사들도 그렇겠지만은 특히 지방에 있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작은 영세 출판사 이런 서점들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클 것 같은데 네. 혹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한마디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대응이 쉽지 않은 특히 작은 규모의 출판사들 또 지역 서점들 작은 서점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작은 그 출판 생태계가 이제 쓰러지게 되면 독서 출판의 공적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위축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에는 이 예산들을 이제 복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가령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소장의 경우에도 예산 편성과 집행권이 정부에 있기는 하지만 예산이 쓰이는 현장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이 좀 무시된 채 또 일방적으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다. 출판 예산이 이 책 문화의 나이테를 키우고 내실을 다져나갈 수 있는 공동의 의무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면 예산 설계라든지 협의 과정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에게 개방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조언도 했습니다. 뭐 문체부에서는 그런 입장도 내놓습니다. 이제 출판 해외 교류 예산은 전년 대비 되레 14.7% 증액했고 한국 출판의 해외 진출 지원을 또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출판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크지만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출판 해외 교류 예산이 오히려 증액을 했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매년 그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행사죠. 서울국제도서전. 이것도 올해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도서전을 주최하는 출판협회가 문체부를 향해서 예산을 집행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안 그래도 출판협회와 문체부가 국가 보조금을 문제를 놓고 지금 갈등을 하고 있죠. 네, 지금 계속 갈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판협회는 1947년에 이제 창립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 4천여 개의 회원사를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출판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출판단체에서 하는 대표적인 행사가 바로 서울국제도서전 같은 그런 것이 이제 행사인데 이게 지금 올해도 분명히 6월 달부터 열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이 국제도서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뭐 이 참가비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크게 상승해서 한푼이 아쉬운 그런 국면인데 그렇겠죠. 지금 정부 예산이 잠정적으로 끊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출판협회로서는 지금 이 도서전 개최, 참여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체부가 작년 8월입니다. 국고 보조금이 지급된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뭐 이런 부분들이 일부 누락된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뭐 윤초로 회장을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고 또 출판협회는 지금 이 출판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면서 또 문체부 공무원을 맞고소한 이런 또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뭐 국제도서전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뭐 그냥 계속 여는 것으로 일단 하고는 있지만 지금 이제 예산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지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문체부에서는 지금 뭐 출판협회 주최의 서울국제도서전은 올해도 예년과 같이 수출이나 이런 출판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출판협회에서는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은 좀 곤란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집행 대안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진행 중이어서 직접 집행은 좀 곤란하다라는 입장과 관련해서는 출판계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뭐 가령 출판협회 윤초로 회장 같은 경우에서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그 다른 문화업계는 다 만나면서 지금 출판계만 만나지 않고 있다. 경찰 수사가 한두 달이 아니라 1, 2년 걸리는 경우도 있는 만큼 지금 일단 문체부 장관이 출판계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예상 집행에 대한 것들도 실행하기를 촉구한다. 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소간의 상황은 좀 녹록지 않지만은 그래도 올해 다양한 도서전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몇 곳 정도 소개해 주신다면요. 서울국제도서전 이외에도 올해 제1회 부산국제어린이도서전도 이제 11월 달 11월 29일 날 1회예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데 이 한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아동 관련 콘텐츠들 이걸 이제 세계 무대에 소개하는 이런 자리거든요. 이거 역시 출판협회와 부산시가 공동 주최하기로 지금 돼 있고요. 국제도서전 참가도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올해는 캐나다 몬트리올 또 브라질 그 상파울루 국제도서전에서 한국이 지금 주빈국으로 초청을 받은 상태거든요. 통상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학번역원 등과 함께 이제 주빈국관을 이제 운영을 출판협회가 해왔는데 올해는 정부와 이 정부 산하단체 불참을 통보를 하면서 지금 이런 행사들을 다 출판협회 단독으로 주민국 행사를 진행하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한 해 그 출판계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도서정가제인데요. 정부가 웹툰과 웹소설은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즉 그러니까 할인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지요? 그러니까 지금 웹툰과 웹소설은
도서 정가제 적용해서 예외로 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이제 정부가 계속 그 업계에 문의하고 타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난 2003년 도입된 도서 정가제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 할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의 과도한 가격 할인 이런 것들을 제한해서 중소서점 또 출판사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이제 제도인데요. 예.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앞서 지난 그 1월에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 방안을 뭐 국민 참여 토론 첫 주제로 진행을 한 바가 있는데 지난해 7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도서정가제 합헌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이 이제 나면서 이런 제도 개편 자체는 추진력을 잃은 상태인데 네. 대통령실이 지금 재검토를 지시를 하면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뭔가 지금 이제 업계의 이야기들을 다시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책을 읽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책이 다양하게 나오고 또 그중에서도 전자책을 쓰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하던데 네. 이 현상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지요? 현대 사회에서는요. 예. 이 저서는 더 큰 명함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 예. 네. 이 출판 산업이 어렵다고 하는데도 네. 우리가 연간 7만 종 이상의 책을 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출간 종수 대비로 해서는 7번째 정도의 순위입니다. 네네. 우리보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이 출간 종수가 더 적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출판 대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출판 산업이 이렇게 극도로 어려운데도 이 초기에 종수가 많아지는 것은 이 저서가 마치 학위나 명함처럼 우리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책만을 쓰고 독립 출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이것을 그러니까 새로운 저자풀이 형성되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자책만 만들어지다가 그 안에서 좋은 반응을 얻게 되면 또 기존의 주류 출판 쪽으로 넘어와서 또 새로운 권위를 통해서 새로운 독자들을 만나고 뭐 이런 어떤 하나의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유주환님, 안 그래도 추억 가득한 지역에 서점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저희 지역도 그렇고요. 최소한의 내실은 다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은 중단하지 말아주셔야 하셨고, 0369님, 동네 작은 서점에서 하는 작가와의 대화, 신간 소개회가 가는 재미가 있었는데 아쉽네요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성신 출판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6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아빠와 둘이 사는 주영이는 얼마 전 소아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한데요. 허리 부상으로 근로 능력을 잃은 아빠에게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덮치며 주영이 치료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규칙적인 주사를 맞지 못해 저혈당으로 쓰러진 적도 여러 번. 아직은 스스로 약 주입이 어려운 나이라 자동 인슐린 펌프 시술이 시급한데요. 하지만 정기적인 병원비와 고액의 펌프 비용은 아빠에겐 커다란 벽입니다. 아픈 딸을 보고도 도움을 줄 수 없는 현실에 또 한 번 눈물 짓는 아빠. 주영이와 아빠가 건강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영상 9도까지 올랐던 서울의 경우 내일과 모레 이번 주말 휴일 아침 기온이 영상 1도, 낮 기온은 영상 7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이틀간 기온은 평년보다도 높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밤부터 북서쪽에 한기가 내려와서 추워집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흘 정도 전국적으로 한파가 이어진 뒤 다음 주 금요일부터 좀 꺾이겠습니다. 추위가 오기 전까지 이번 주말 휴일은 비나 눈이 자주 지납니다. 모레 일요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기온은 높지만 바람도 강합니다. 제주와 전남 해안은 강풍특보,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 발효 중입니다. 지금 강원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모레까지 강원 산지에 최대 40cm 이상의 폭설이 지날 전망이고요. 그 밖에 강원 동해안, 경북 동해안, 경북 산지에도 최고 15cm 이상의 눈이나 비로는 5에서 50mm 정도 강수가 예상됩니다. 폭설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이렇게 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강수가 있고 전남과 제주는 기압골 영향으로 모레까지 비 오는데요. 제주는 비로 내리면 최고 제주 산지에 100mm 이상이 예보돼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 지역 외에 내일 오전 충남과 전북, 경상권에도 비나 눈이 오고 내일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충북 그 밖의 지역도 가끔 비나 눈이 오고요. 서울, 인천, 경기는 빗방울이나 눈 날림 예상됩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오늘 밤 8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14일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검찰이 참사 발생 15개월 만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김 청장을 즉시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의혹을 둘러싼 대응을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설이 불거지는 데 대해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흉기 피습 사건으로 중단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노로바이러스와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심화되자 보건당국이 오늘부터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다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본격적인 총선 전국이 시작되면서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총선 출마에 관심입니다. 여당 공천뿐 아니라 전체 총선 지형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았을 텐데요. 충남 홍성 예산 출마를 선언한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선은 이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자리가 현 정부 최초의 자리이고요. 특히 또 청와대가 아닌 용산시대를 경험하신 분으로서 좀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용산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했던 우리 정부의 첫 시도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구주궁궐이라고 했던 청와대에 그 국민들이 500만 명이나 관람을 했고요. 네. 저희 용산 대통령실도 제가 시민사회 수석으로서 저희 그 수석실에 1년 7개월 동안 방문했던 일반 국민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예. 이렇게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려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현장을 많이 참여하시고 네. 또 대통령실에도 국민들이 더 많이 오는 그리고 또 그동안 권력의 상징이었던 또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권력이 국민과 좀 유리된 그런 권력의 상징이기도 했던 그런 청와대에 국민들께서 정말 누구나 한번 가보는 그런 장소가 된 것이 용산지대의 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네. 뭐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출마 일성도 한번 뒤에 들어보겠고요. 그 전에 이런 말씀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일각에서는 특히 또 야권에서는 그럽니다. 윤 대통령께서 그 남의 말씀을 잘 안 듣는 것 같다. 혹은 이런 비판도 제기를 하던데 지금 거리에서 바라보신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방식 혹은 이런 특징이 있다. 어떤 게 좀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 소통은 단절을 극복하는 것이고 그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용, 컨텐츠가 중요한데 윤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해서 국민들과 어떤 소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소통의 내용을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국민이 바라는 정치. 국민문법의 정치 또 국가 정상 정권 교체를 하는 의미가 국가 정상화를 해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국가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이런 부분 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그 윤석열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고 이를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참여들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 이런 부분 등을 설명하고 또 직접적 화법으로 그런 표현을 하시고 그것을 실제 현장 소통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뭐 보충 질문으로 되게 담백한 소통을 원하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되게 막 그랜드하게 뭐 꾸미고 이런 거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예. 지금 우리 시대 우리가 무슨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시대적 과제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건지 그게 뭐 법에 의해서 또는 불공정한 사회적 어떤 여러 가지 그동안의 카르텔에서 막혀 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대통령께서는 직접적으로 표현도 하시고 또 그것을 풀어가는 어떤 방향도 제시하고 계시죠. 예. 그 생각이 들면서 지금 제2부속실 이 설치 이 여부가 또다시 좀 이슈화되는 분위기던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관련해서는 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제2부속실 수석님께서는 어떻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사건의 본질은 몰카 공작에 의한 함정이죠. 함정에 의한 공작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선거 과정에서 또는 그동안 대통령실을 운영하면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그래도 영부인 또 대통령 영부인 부속실이 또 다른 권력의 축이 되면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동안의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 등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이를 또 대통령께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악용됐지요. 대통령의 영부인을 대상으로 몰카를 이용해서 공작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2부속실이 없었던 부분 등 이런 부분 등을 좀 그 공작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저희가 걸르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실패를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또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부속실 등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이런 공작이라든지 악용되는 것 등을 좀 예방하려는 조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여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것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좀 거센 것 같습니다. 수석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제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가장 참담한 날이 이태원 참사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새벽부터 가 있었지만 그러면 이런 참사가 일어난 부분들 이런 부분 등은 국민들이 함께 아파하고 또 해결하고 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동안 세월호 등에서 보면 이런 부분 등을 야권은 또 그런 헌법 세력들은 이른을 악용하고 정치화에 악용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이태원 특별법을 만든 것을 보면은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법의 일반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뭐 참조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만들 때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질서 등을 무시하는 그런 아주 야당의 다수석을 이용한 아주 정치화 선거 내내 앞으로 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이태원 참사를 정치에 악용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거부를 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판단할 것이라 보고 대통령실에서도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참사가 좀 정말 정치에 악용되지 않고 국민들과 아파할 수 있는 부분들로 어떤 특별법을 좀 수정해달라, 여당과 합의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당의 제2요구권 행사 건의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것을 받아서 행사를 하실 거다 혹은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일정 정도 예. 지금 야당이 통과시킨 법만으로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일부 독소조항들 그런 부분 등을 좀 여야 합의를 해서 수정하면은 받아들이실 것이고 그게 안 받아들이면 제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 일부 지적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그 제2요구권 행사가 좀 많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것은 야당이 지금 그 여수야대라는 상황을 어떻게 여의도에서 정치를 하고 법을 만들고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반면 교사이지요. 예. 대통령의 거부권이 많아진다는 것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한 현상일 수 있지만 그렇게 야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고 국민과 또는 지금 정부가 경쟁력을 갖고 정부가 또 국민이 뽑아준 정부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아젠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그저 자기들의 정치와 또는 그 현 정부를 공격하고 또 수렁텅이에 빨아들이려는 그런 곳에 매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하나의 반면 교사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정치는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것이 야당이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 등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여당이 받아들여야 되고 정부가 또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네. 총선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수석님께서는 일찌감치 총선 출사표를 던지셨던데 그 원래 지역구인 마포가 아닌 고향에서 출마하시기로 하셨네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대 정신에 따르고자 노력했고요. 예. 지금 제가 그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국가 정상화의 노력들이 있지만 또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또 시대적 과제가 지방 소멸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출산, 지방 소멸, 청년 불안 이것은 3종 세트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말 암울하게 하고 있다. 네. 이를 극복해야 되고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이런 부분에 이런 시대적 소명에 앞장서고자 그렇게 나섰습니다. 예. 지금 마포 말씀을 잠깐 한 김에 마포에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깜짝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슈가 좀 됐어요. 이런 행보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총선에 여당이 승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없지 않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뭔가를 좀 만들어내달라고 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공천혁명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겠다 이렇게 아젠다를 던졌습니다. 그런 어떤 큰 아젠다가 또 있지만 지역별로 보면 참 어려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마포갑에서 국회의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포 올해 경우 정말 우리 그 18대 이후에 19대부터 그냥 여러 선거에서 한 번도 이겨보지를 못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동훈 위원장과 또 김경률 위원장 등이 어떤 정치적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뭔가 충격요법 등을 사용하고 싶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마포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떤 부정적 기류 우리가 또 여당이 도전하지 않는 그런 기류 등을 제대로 공격하고 싶어서 그런 충격요법을 쓴 것 같은데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이제 국민들이 좀 일부 걱정하는 것은 저게 혹시 시스템 공천을 좀 그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큰 아젠다가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충격 유포도 필요한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스템 공천. 그래서 국민들이 이번에는 밀실 공천이 아니고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정말 정정당하게 국민이 바라는 그런 후보를 여당이 냈구나. 그래서 이 선택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다시 저 출사표를 던지신 홍성 예산 쪽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지역은 특히나 그 4선의 홍문표 의원의 지역구기도 한데 홍문표 의원께서는 벌써부터 견제구를 던지셨네요. 명함 정치는 안 된다라고 하셨던데 이 견제구는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이렇게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얘기 등을 하고 하는 부분 등은 저는 우리 유권자 국민들이 그 주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네. 다만 홍문표 의원께서도 그 4선의 의원 또 그 전에 원외 출마자로서 여러 가지 고생도 하셨지만 주민들은 지금 이 시대적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성 예산 홍성도 지금 백종원의 예산시장 프로젝트 그다음에 지난해 또 홍성의 홍주 읍성에서 열렸던 글로벌 그런 바베큐 페스티벌 등에서 3일 동안에 50만 명이 다녀간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변화 기제가 있으면 이 소매라는 지방에 뭔가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의 영역도 있는 것이고 또 단체장도 영역이 있고 또 주민의 영역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등을 누가 좀 에너지를 엮어내서 홍성의 변화, 예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냐 이런 부분의 변화를 저는 갈망하고 있다고 보고 제 강승규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한번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출사표를 던진 것이죠. 네네. 일부 수석님의 입장에서 조금 걱정하신 분들 목소리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 수석님께서 윤 대통령의 얼굴을 내세워서 총선에 임하겠다고 하셨던데 이게 일부 부담이 있을지 않을게. 뭐냐면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다 보니까 이런 얼굴을 내세워서 임하겠다는 것이 이 부담으로 오히려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저는 선거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어떤 아젠다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느냐인데 저는 총선은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정 철학, 국정 아젠다를 가지고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로서 이를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번 총선에 나선 것도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국정 과제를 가지고 있고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국민과 직접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치인으로서 출마를 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상대의 그런 어떤 프레임, 악의적인 프레임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젠다와 이런 부분에서 지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그런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본래의 뜻, 국민이 바라는 그런 취지 등을 무색하게 아주 이상한 그런 어떤 논리라든지 또 악의적인 어떤 가짜뉴스 등을 악용해서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을 통해서 선거에 국민들을 또 속이려는 것이 이제 선거의 악의적인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이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대통령과 나는 같이 하지 않는다든지 대통령을 감추고 또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감추는 그런 선거라면은 있을 수가 저는 그런 것은 제가 출마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그거는 모든 우리 후보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이겨서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권 교체 의미를 완성하는 것이 총선의 전략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3선 페널티를 포함해서 지금 여당 공관위가 발표한 경선 기준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신다면요? 저는 이번에 노력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의미는 여당이 최초로 이렇게 시스템 공천을 한다는 것이죠. 시스템 공천은 밀실 공천이 아니고 뭔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국민들이 정치의 세대 교체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고 여유의 그런 카르텔식 정치가 아닌 국민 문법,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위해서 어떤 공천 제도가 마련되는지를 모아서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런 시스템 공천과 앞으로의 공천 과정에서 공천관리위원회 또는 공천의 결과 그리고 그를 통한 선거 결과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과정에서 뭔가 그 어떤 부분에서 뭐 다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 시스템 공천이 바라는 또 국민들이 어떤 공천을 바라는지를 국민들이 기대하는 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게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우리는 그게 다선 의원이든 또는 현역 위원장이든 우리가 선당 후사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고 보시고 그것이 밀실 공천이라고 할 때는 반발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시스템에 의해서 누구나 똑같이 적용되고 그것이 당을 위하시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청취자 5798님께서요. 저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저출생과 지방 소멸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적인 부분의 조절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당부도 하십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34명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요. 게다가 또 수도권 또 TK, 부산, 경남 등 이 여권의 비교적 강세 지역에서 많이들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일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선 의원의 좀 불리한 공천 룰까지 공개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게 공천 학살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사람이 그 출마한 지역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불공정한 게임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까 시스템 공천으로 보면 누구에게나 똑같은 어느 지역구나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적용된다는 것이고 다선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가 아무래도 여당 의원들이 많이 나온 지역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 그게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친구들이 도전을 하든 누가 새로운 정치 신이 도전이든 똑같은 룰에 의해서 적용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오늘 또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시스템 공천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든 누구든 정치 신인이든 또 우리가 국민들이 바라는 사람들도 그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정치 신인들도 좀 등장했으면 좋겠고 국회의원에 대거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담은 것이지 누가 어떤 특정인을 지목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홍성에서도 똑같이 누구나 다 도전할 수 있고 지금 정치 신인들이 도전장을 내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대통령실의 특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있을 때 제가 이제 수석급이었기 때문에 그 행정관급에서 많은 그 후배들이 그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안타까웠던 것 등이 1년 7개월 정도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예전 정부 같은 경우는 출마자들의 경우 다 승진을 한 등급 되는 두 등급씩 다 승진을 시켜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승진 인사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특혜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이 나갈 때 어떠한 특혜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은 그거의 피날레는 공천인데 공천에서 특혜를 주지 않겠다. 또 대통령실에 가점을 주지 않겠다. 또 뭔가 시스템 공천에서 그것이 어떤 기준에서 딱딱 점수별로 나오고 그게 안 되면 또 경선해야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 우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확언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주축이 된 그 개혁신당이 내일 공식 출범을 하는데요. 개혁신당에 지금 여당 현역 의원들의 동참 여부도 좀 주목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공천 이후에 예상보다 많은 현역들이 함께할 거라는 보도도 있던데 수석님은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떤 선거에서든지 그런 그 낙수를 효과를 누리는 신당들이 등장을 했죠.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점수를 높게 주는지 가치를 두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우리 보수 여당에 지금 여당에 많은 다선의원이든지 정치에 참여했던 분들도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과제 또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파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고 현역 의원들이 그렇게 이준석 신당에 가서 뭔가 거기에 둥지를 틀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승규 수석님의 출마의 변 한번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예산태생의 예산의 아들이고 홍성급이 그 저희 외가인
홍성의 외손자라고 저는 자임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저출산 또는 그 지방 소멸, 청년들의 불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정도로 비상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총체적 에너지를 이곳에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물론 행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또 중앙정부 그리고 지역 주민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런 아젠다로 지방시대를 내세웠고 지방시대는 지방이 주인이 되어서 지방 문제를 풀자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방 출신이 도시에 와서 그동안 성장도 했고 많은 경험도 했는데 그런 경험을 다시 지방에서 다시 이런 지방 소멸이 우리를 암울하게 한다면 그 지방을 살려야 하는 프로젝트에 제가 한번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 등을 총집결해서 그동안 지방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극대화시키고 마케팅하고 기업과 소통하고 주민과 소통하면서 풀어내고자 합니다. 예. 앞으로 행보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답게 정체가 심한데요. 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 부산-울산고속도로 부산 방향 해운대 1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일대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부산-울산선 시점에서 막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호분기점에서 난 사고는 3시간 가까이 처리 작업 중입니다. 3개 차로 막혀 있고요. 퇴근 차량들도 늘면서 뒤로 도동분기점부터 14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입장휴게소에서 안성분기점 쪽으로 답답하고요. 더 가서는 남사에서 동탄, 다시 동탄터널에서 판교 쪽으로 긴 구간 막힙니다. 좀 더 지나서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 이어지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구리 쪽으로는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또 안양터널에서 수리터널 사이 각각 3km 구간 정체입니다. 안현에서 송내까지 길게 밀리고요. 김포부터 자이오로 사이도 밀리고 있는데요. 김포 1차로에서 조금 전 사고 났습니다. 더 가서는 고양분기점에서 사패산 터널까지 15km 구간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총선을 앞두고 저희가 정치 얘기 자주 나누고 있지만은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뭐 지금 전화 많이 받으실 겁니다. 문자도 받으실 거고요.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AI로 댓글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여론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정확하신데요. 예. 이 AI 프로그램이 총선 여론을 저작하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제 선관위에서 이번 선거부터 기사 댓글도 이제 자기가 체크를 하겠다. 그리고 여론 조작 행위가 포착되면은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이 현실적으로 신고나 제보 외에는 단속이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AI 기술로 수백 개의 댓글 만드는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관련 기사를요 챗 GPT한테 읽히고요. 부정적인 댓글 써줘라고 요청하면요. 이 AI가 생성한 댓글은 자동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곧바로 기사의 실제 댓글로 달리게 됩니다. 오. 네. 옛날에 그 드루킹 사건 때도 맞아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됐던데 네.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리는군요. 네. 네네. 근데 드루킹 때는 그래도 사람이 직접 뿌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뿌리는 것도 연계 시스템 통해서 아주 쉽게 댓글이 달릴 수 있는 겁니다. 네. 터치 한 번이면 또 댓글도 만들어지고 뿌려지는 것까지 완벽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과거에 이 AI 기술이요 공감을 표현하거나 뭐 좋아요를 누르거나 아니면 단순 반복적인 패턴이 되어 있어서 이건 누가 봐도 그냥 뭔가 댓글이 조작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줬다면 지금은요 너무나 사람이 만든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는데요. 결국에 특정
특정 정당 지지자가 그 정당에 유리한 댓글을 퍼뜨려서 여론인 것처럼 조작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이 선거 즈음 하면은 그 정치 관련 기사는 댓글을 좀 못 쓰게 좀 닫아놓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 자동 댓글 프로그램이 근데 되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예. 혹시 이 자동 댓글 프로그램 얼마 정도 하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돈을 받는다는 거 그래도 사람들이 뭐 내 돈 내고 어느 정도 결제하려면 뭐 한 1, 2만 원? 3, 4만 원? 3, 4만 원? 더 드나요? 프로그램을 사는 거예요. 그 감이 잘 안 잡히네요.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이 어떤 부류인지 제가 좀 느낌이 안 와서. 이게 처음에 생긴 제도다 보니 뭐 프로그램이다 보니 이 제작 비용이 최소 50만 원 정도 50만 들거든요. 원이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정치적 특정 성향을 더한다 그러면 300만 원이 추가되기도 하고요. 사실 그 이상도 될 수 있는데 이거는 개발자 마음이긴 해요. 그래서 뭐 이게 기성복처럼 가격이 딱 정해져 있다 이런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프로그램이 정치 관련 성향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이 사이트에 뭐 이런 식으로 홍보 문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블로그 관리하려면 이웃 관리 필수다. 이웃이 작성한 블로그 글에 자동적으로 댓글을 달아주는 프로그램. 이런 식의 문구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게 뭐 블로그를 선거로 바꾸면 그럼요. 선거 관리하려면 뭐 유권자 관리가 필수다. 이렇게 그쵸. 변형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댓글 조작 필수다. 뭐 이렇게 좀 더 다각적에 쓸 수도 있고. 네. 사실 제가 더 무서운 건요. AI 프로그램 개발법까지 무료로 또 배포되고 있는데요. 그래요? 요거를 영상을 보면서 저는 그 프로그램의 어떤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제대로 이해하진 못했습니다만 잠깐 이 생각에 스쳤어요. 요거 고등학생도 악용하려면 악용할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코딩 교육이 또 의무화가 됐고 또 요새 겨울방학 또 여름방학 캠프 보니까 코딩 캠프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AI 캠프 또 특성화 고등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성인이 아니어서 투표할 권리는 없지만 이들이 여론 조작에 가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 잠깐 스쳤습니다. 하긴요. 요 코딩이라는 것이 학생들이 되게 좀 원활하고 요새 좀 많이 쓰다 보니까 맞아요. 접근하기도 수월할 테고 만들기도 쉬울 테고 호기심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퍼져가네 하면 재미삼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AI 기술을 통한 댓글 여론조작 이거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요 막기가 어려운 불가능에 가깝나요? 불가능합니다.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워낙 댓글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여기서 AI가 만든 댓글을 읽으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차마 읽지는 못하지만 솔직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곳에서는 어뷰징 기술, 즉 의도적 조작에 대응하는 기술에서 계속 이제 대응하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긴 한데요. 사실 뭐 카카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AI 악성 댓글을 필터링하는 세이프봇 요거를 24시간 적용하고 뭐 댓글 개수를 제한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긴 한데요. 사실 그것만으로는 이게 뭐 AI가 쓴 건지 사람이 쓴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AI 기술력이 좀 어디까지 뻗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요새는 뭐 고인이 되신 아티스트들의 목소리를 AI로 살려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이런 노래를 부른다면 하는 노래들도 있다 보니까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렇게 자연스럽다고 하는데 댓글도 이게 사람이 쓴 건지 AI가 쓴 건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기술력이 올라와 있군요. 네, 전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1918님 AI로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니 무섭네요 하시고요. 8169님 제가 지금 뉴스레터 K는 어떤 방송이냐고 AI에게 물었더니 대한민국의 시사 뉴스 라디오 방송으로 뜨네요. 정확하군요. 이렇게 뜨기도 하는군요. 와 무섭네요. 저는 참 이쪽에서는 좀 문외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요새 그 물가가 많이 올랐죠. 뭐 이 말도 지금 식상할 정도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이 실감될 만큼 외식 물가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네, 정말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실제 지난해 전체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1% 정도 늘었지만요. 외식 물가는요 무려 6%나 올랐는데 요새 김밥 한 줄 먹으면 뭐 싸면 3,500원, 참치 들어갔다 4,500원, 치즈 들어갔다 그럼 5,500원 이렇게 돼요. 정말 그런데 이제 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에서 매달 8개 외식 메뉴 가격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김밥, 짜장면, 칼국수, 그리고 김치찌개, 삼겹살, 냉면,
비빔밥, 또 삼계탕 등이 들어가 있는데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이 중에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오른 거 8개 중에 뭐가 올랐을까요? 김치찌개 아닐까 싶은데 왜냐면 제가 최근에 네. 잘 가는 김치찌개집 갔더니 김치 양이 팍 줄었더라고요. 그래요? 배추값이 인상돼서 김치찌개 아니에요? 김치찌개. 자 정답은 아쉽게도 땡. 사실은 삼계탕이 가장 많이 삼계탕이요? 네 올랐습니다. 왜 그러죠? 그게요. 삼계탕이 이제 평균이요 작년 16,846원으로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예. 사실 원재료인 닭 가격은 내렸는데 왜 삼계탕 가격 오르냐 뭐 이런 원성도 있고요. 사실 저도 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여의도에요. 예. 이제 여기 계시잖아요. 3만 원짜리 삼계탕도 며칠 전에 봤어요. 네, 그래서 별로 놀랍지 않아요, 사실. 제가 그 복날에 과감하게 후배들한테 네. 예전에 몇 명 모아라 저기 삼계탕이나 사줄게 했는데 5명을 모았는데 이 곱하기 5 저까지면 6 거의 18. 회식비 나갔습니다. 와 이거 너무 럭셔리한. 함부로 그렇게 사주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네. 반성을 했죠. 앞으로는 김치찌개나 짜장면 예. 사주세요. 어쨌든 이 물가 상승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도 마련됐던데요. 이번 설을 앞두고 정부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초점 맞추고 있다.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나요? 네, 16일 발표한 설 민생 안정 대책에 따르면요.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이 공급됩니다. 25만 7천 톤에 달하는데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할인 지원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 사과나 배, 배추 이런 16대 성수품은요. 1년 전 가격 수준 이하로 만드는 것이 목표고요. 예. 할인 지원에는 역대 최대 금액이죠. 840억 원이 투입이 된다고 해요. 물론 업계 자체 할인까지 포함하면 최대 60% 할인이 들어가는 건데 네. 이번 지원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제발 안정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우리 사회자님 이번 설에 집에 뭐 들고 가세요? 저는 포장도 잘 해서 예쁘게 이제 그 현금을 드리려고 뭘 사드려 봐도 한 소리 듣고 그래서 그냥 현금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면 액수가 제일 중요할 텐데 액수는 뭐 공개가 불가할까요? 액수 그냥 부모님 똑같이 드리는 게 제일 현명하더라고요. 이쪽에 얼마 드리면 또 뭐라고 하시니까 똑같이 현금을 드릴까 현금으로? 합니다. 네. 역시 효자들 또 왜냐하면 전통적인. 물가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네. 제가 생각했던 뭔가를 사드리면 그 가격이 아니기도 아니죠. 하고 더 내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현금을 들여서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선택의 네. 자유를 주는 효자들. 예, 그렇습니다. 역시 KBS 진행자님답게 전통적인 이런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예. 이번 설은요. 가성비 그리고 이색이 키워드입니다. 저희 2030 세대가 소비의 큰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설 선물 풍속도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한우다, 과일이다, 통조림이다 이런 것들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요.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을 반영한 이색 선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편의점 설 세트 한번 보시면 여러분 트렌드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텐데요. 편의점 44 여기는요. 고물가 상황을 반영해서요. 김 세트에서 9,900원으로 시작을 해서 10만 원 이하 상품이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또 명절 연휴에 또 여행이 또 급증하잖아요. 이런 경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미국, 일본,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까지 패키지 여행 상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효도, 가정, 우정 혹은 나 홀로 컨셉 이런 거에 맞춰도 또 여행 상품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색 그리고 가성비 네. 이번 소비 특히 명절 선물 키워드라고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5G 그리고 28GHz 주파수 할당 신규 사업자를 모집했는데 네. 제4 이통사 찾기가 한창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예. 제4 이통사가 한 2010년부터 이제 총 9회에 걸쳐서 제4 이통사 찾기 정책이 추진되고는 있거든요. 예. 정부에서는 SK텔레콤 그리고 KT, LG U+, 이동통신 3사 사업이 없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없어서 이제 5G를 포기한 상태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 5G를 신규 사업자한테 부여해서 통신사 경쟁을 우리가 촉진시키겠다. 이게 골자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가요. 이번에 이제 참여한 기업들이 세종텔레콤, 스테이지X, 미래모바일 등이 이제 법인 신청을 마쳤는데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청 기업들의 자본력이 이 주파수 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냐. 왜냐하면 이게 최소
최소가 1조가 듭니다. 아이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27대, 18대, 19대 모두 다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고요. 예. 모두 신청 기업의 자금 조달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막판에 심사에서 탈락이 됐고요. 네네. 이번 정부에서는 최대 4천억 원 이상의 규모를 신규 사업자한테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세금 낭비 아니냐, 혹은 이거 뭐 통신 포퓰리즘 아니냐, 뭐 이런 말들 많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좀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통 3사 위주로 시장이 좀 고착화되면서 네. 가격 경쟁도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뭐랄까 좀 대책이 없을지요? 대책이요. 예.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데 네. 우리가 통신도 이제 공공재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이게 공공재의 성향을 띠나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쟁자가 많고 새로운 기업의 이 신규 진입이 많은 건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민간의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정부가 좀비 기업 만들어서 기업 숫자만 늘린다면 이거 결국에 국민 세금만 계속해서 낭비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이제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통신비 인하 공약이 늘 껴있어요. 네. 이 정부와 정치권이 통신비 인하를 통해서 이제 가게 살림 우리가 도와주겠다, 뭐 이게 골자인데 이 통신 서비스 사실은요, 생각해 보면 아주 오래 전서부터 민간 영역이에요. 예. 이 민간 서비스의 가격을 정치권에서 공약으로 내세워서 깎아주겠다.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민간 영역을 정치권이 나서서 깎아주겠다고 하면 또 네. 민간 영역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깎아준 대신에 뭔가에 대한 혜택을 좀 달라는 요구도 있을 테고, 그럼 그게 네. 결국에는 또 다른 재원이 들어갈 수 있을 테고 하다 맞아요. 보니까 과연 이게 깎아줄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뭐 깎아주면 좋죠. 네, 예, 깎아주면 너무 네, 좋죠. 네. 근데 이제 세금이 투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깎아주면 너무 좋겠지만 예.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그리고 예. 사실 민간 서비스 영역의 가격을 정부에서 나서서 깎아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외국 사례에서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1조 원의 비용이 드는데 결국 새로운 신규 사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세금을 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가구당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냐 도대체 이걸 따져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부가 신규 사업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거, 이거 사실 역효과 낳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고 예, 예. 이 정책 수준이 합당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문자 한 2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5798님, 설에 한라봉 같은 과일 세트 선물 보내려고 하는데 과일값이 많이 올라 걱정이네요 하시고요. 김진희님, 돈보다 자주 찾아뵙는 게 큰 선물입니다 하시고요. 그럼 우리 소장님은 명절 선물 뭐 생각하고 계세요? 팁 좀 주세요. 저 팁이요? 예. 사실 저도 뭐 이색 선물이다 뭐 어쩐다 저쩐다 여기다 이제 발표는 많이 했지만 네. 저도 결국엔 전통적인 현금이요. 아. 근데 현금의 액수를 예. 저는 이제 매년 조금씩 인상합니다. 소비자 물가를 반영해서요. 이제 그거에 맞춰서 많이는 아니지만 항상 이제 인상해서 매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조금씩 기대하십니다. 이번에 얼마나 인상됐니 이러시면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금요일 저녁은 시사를 초월하여 문화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의 코너 금시초문. 어디 가도 못 듣는 문화 이야기 전해주실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희아입니다. 네, 어디가 또 못 듣는 문화 이야기. 네. 오늘 전해주실 이야기 진짜 금시초문입니다. 저는 요즘 드라마 트렌드가 회빙환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회빙환. 네. 약간 중말 같기도 하고 회빙환. 약 이름 같기도 하고 회빙환. 뭡니까 이거 회빙환. 네. 약 이름은 아니고요. 예. 중국어도 아니고 예. 한국어입니다. 무슨 네. 뜻이에요? 회기, 빙이, 환생을 줄여서 예. 회빙환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기억과 이제 지식을 유지한 채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아, 옛날에 뭐 저희 뭐 친구들끼리 그런 거 묻잖아요. 네. 야, 너는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태어나면 그렇죠. 뭐 뭘로 태어날래? 뭐 이런 거. 뭐 대신에 전제 조건이 기억을 유지한 상태로 아니면 유지 안 한 상태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회귀, 빙의, 환생. 네. 이게 어쨌든 현실에서는 뭐 사실 존재하지 않는 판타지 성격이 강한 네. 단어들인데 이 회빙환 공식을 따르는 대표적인 작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회빙한 공식에 따른 이 작품들로는 최근에는 이제 그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는 작품이 좀 인기를 얻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곧 죽습니다라는 작품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는 이제 그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재벌집 막내 아들. 워낙에 이제 유명했던 작품이죠. 거의 목숨 걸고 본방사수했죠. 맞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네네. 진짜. 그런 작품들이 있고 사실 이 회귀와 빙의와 환생이 조금씩 달라요. 회귀 같은 경우에는 인물이 자기의 기억과 지식을 유지한 채로 과거 시점의 인물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보통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좀 비참한 상황이 됐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후회를 갖고 있는 인물이 다시 이제 자기의 몸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이제 회귀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빙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물이 자기의 기억과 지식을 유지한 채로 과거 아니면은 좀 이세계 같은 곳에 이제 별개 인물인 새로운 인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환생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그 인물이 자신의 기억과 지식을 유지한 채로 별개의 인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뜻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들이 예시로 든 작품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작품은 환생, 어떤 작품은 회귀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죠. 예. 특히나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곧 죽습니다 하고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이 두 작품은 최근에 화제성이 꽤 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내용을 모르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어떤 설정, 주요 뭐 장치, 줄거리를 설명해 주실까요? 네, 내 남편과 결혼해서부터 설명드리면 이거는 이제 자신의 베스트 프렌드와 남편의 불륜을 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목격하고 살해를 당한 여자가 10년 전으로 회귀를 해서 인생 2회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좀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모든 걸 갖고 이제 회귀를 해서 다시 이제 이 인생을 제대로 되돌리려는 그런 복수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복수고 이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는 제목이 자신의 이 베스트 프렌드 절친에게 내 남편과 결혼할 수 있게 이제 이 친구를 만들어서 자기는 이제 원래 운명에서 탈피하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제 곧 죽습니다는 어떤가요? 이거는 지옥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한 남자 최이재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죽음이 내린 심판에 의해서 12번의 삶과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판타지스러운 내용인데 이 드라마가 흥미로운 거는 12번을 이제 죽었다가 살았다가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 인물이 다 다른 배우들이 연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고 장르가 학원물이었다가 아니면 장르물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요. 왜냐면 12인물을 다 표현해야 하니까 이제 그 인물마다 사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양성 때문에 이 작품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었죠. 이게 실제로도 이제 곧 죽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그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서 파트 1을 딱 공개를 한 다음에 일주일 만에 OTT 집계 사이트에서 전 세계 43국 이상 탑 10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첫 공개 대비해서 누적 유료 가입자 증가율이 무려 497%를 달성을 해서 또 놀라웠죠. 이제 곧 죽습니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빙이나 환생이고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회귀의 코드를 갖고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결국 주인공이 어쨌든 인생의 2회차를 살아간다는 설정인 것 같은데 이런 설정이 왜 유행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사실 좀 생각하다 보면은 약간 씁쓸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가요? 네,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 코드를 이해를 할 때 첫 번째는 이제 이번 생은 어쩔 수 없어. 망해도 돼. 근데 나 다시 태어나면 되지 같은 이런 환상 속에서 이제 있는 자조적인 코드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인생의 전개를 미리 알고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또 뭐 거기에서 오는 이제 짜릿한 느낌을 이제 맛보고 싶다는 또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답답한 상황이죠. 고구마가 싫다. 그리고 나는 빨리 다음 내용을 알고
가야겠다라는 그 사이다 전개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우리 사회의 좀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MZ세대를 이야기하면서 이 MZ세대가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스페드업을 떠올려 봤을 때 이제 그 답답한 상황에 놓인 자기 자신을 좀 참기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힘든 상황을 다 그냥 건너뛰고 나는 결말부터 알래. 그리고 이 결말을 알고 다시 앞으로 돌아왔다고 이제 상상을 하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만약에 네가 다시 돌아간다면 그러면은 나 주식해서 성공할 거고 로또 됐으면 좋겠고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막 하면서 이제 꼬리를 물다가 이제 이게 하나의 이야기로 탄생을 하는 거죠. 네. 지금의 사회상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을 또 좀 반영해서 이런 인생 2회차의 컨셉을 좀 좋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김종문님 현실이 퍽퍽하니 다른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조건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욕심 아닐까요? 하시고요. 5988님 회빙환 진짜 금시초문입니다. 김용준 기자님은 재벌집 막내 아들로 환생하실 듯요. 왜요? 저는 엄마랑 바꿔 태어나 못한 효도 맘껏 해드리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왜죠? 평론가님께서는 만약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환생할 수 있다면 어떤 인물로 환생하고 싶으세요?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저는 드라마 작가로 환생을 해가지고 이 코드가 유행할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 이 코드로 이제 이야기를 아주 멋진 이야기를 써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거의 나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시점으로 회귀를 하고 싶으신지도. 아까 말했던 우리의 기억과 지식을 모두 갖고 간다는 전제하에 똑같은 상황 이제 예를 들어서 글을 쓰게 놓이는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때 직업을 이제 드라마 작가로 설정을 하는 거죠. 스스로. 그러면은 회귀를 하시든 환생을 하시든 드라마 작가 돌아가시면 누구를 섭외하실 거예요? 누구를 해볼까요? 주연 배우로. 너무 행복한 상상인데 저는 최근에 드라마에서 이제 굉장히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지창욱 배우를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드라마에 활약하는 것과 별개로 그냥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박희아 평론가와 함께 회귀, 빙의, 또 환생 코드의 유행 그 의미와 또 맥락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 회빙환 코드 사실 근원은 드라마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 하던데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보통은 이제 웹툰 그리고 웹소설을 얘기할 때 이 회빙환 코드가 이제 주가 되는데요. 특히 웹소설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어서 이렇게 지금 드라마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도 그렇고 그리고 내 남편과 결혼해줘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드라마 콘텐츠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웹소설을 이제 내 꿈으로 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작가를 하려고 할 때 이 회빙환 키워드로만 쓰면 반은 이제 이기고 들어간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자들 입장에서도 이 회빙환 키워드를 쓴다는 게 너무 쉽게 가려는 거 아니냐.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 키워드 가지고 이야기의 틀을 굉장히 쉽게 설정해서 결말까지도 손쉽게 만들려는 생각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들도 와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흥행 공식을 채택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다만 그 인물이 예를 들어서 회귀, 환생, 빙의까지 다 했는데도 그 키워드에 맞춰서 이제 제대로 된 활약을 하지 못한다. 아니면은 이제 작가 입장에서 이제 제대로 된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을 만큼 주인공을 매력적으로 쓰지 못한다. 이러면 이제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되죠. 그럴 수 있겠네요. 어쨌든 웹소설이나 웹툰의 원작을 드라마한 콘텐츠가 워낙에 인기를 얻다 보니까 웹소설의 성공 공식이 또 수면 위로까지 올라온 격인 것 같습니다. 0688님 저는 미생물학자가 돼서 코로나를 사전에 막고 싶어요. 훌륭하십니다. 자, 근데 회빙환이라는 표현을 새로 만들어서 그렇지 이런 판타지 코드를 가진 작품들은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도 어렴풋이 몇 개가 좀 떠오릅니다. 드라마 뭐 시크릿 가든이라던가 이제 도깨비라던가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이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중에 이
두 편 중에서 도깨비를 전 좀 예를 들고 싶은 게 네네네. 도깨비는 도깨비와 도깨비 신부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저승사자가 등장을 했었죠. 이런 이야기들에는 이제 뭐 회귀, 빙의, 환생 이런 키워드가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이야기의 중심을 끄는 인물들이 굉장히 판타지적인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그렇죠. 재미가 있었고 예. 뭐 잠깐 들어간 이런 환생 키워드 같은 거는 도깨비가 몇백 년, 몇천 년을 살아서 있는 동안에 그 도깨비 신부는 또다시 이제 그를 찾아온다는 설정에서 또 환생 키워드가 이용됐다고 볼 수도 있죠. 김생근님 회빙환 예전 드라마인 별에서 온 그대도 생각이 나네요 오. 하십니다. 이 드라마도 회빙환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네, 그냥 판타지 드라마라고 드라마? 보면 좋을 예, 것 예. 같습니다. 그 드라마나 캐릭터의 유행이 그 시대 사회 분위기와도 서로 관련이 있을지요? 네, 너무나 큰 관련이 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저희는 사이다라는 단어에 사이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천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인생이라는 게 사실 어떤 성장의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성장의 단계가 지금 너무 힘들고 벅차다 보니까 또 뭐 경제적으로도 뭔가 힘든 상황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 지금 상황 다 건너뛰고 빨리 이제 더 시원하게 현실이 아닌 드라마에서라도 그렇게 시원하게 다들 얻고 모든 거를 이제 행운을 쉽게 거머쥐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참 다시 뭐 말씀드리지만 그 삶의 약간 퍽퍽함을 네. 이런 거라도 좀 비춰서 좀 그쵸. 해소하고 싶은 좀 욕구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드라마 콘텐츠를 즐겨보는 청취자분들과 또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분들이 이런 트렌드 속에서 유념해야 할 포인트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지요? 사실 이 IP를 활용해서 만드는 것들 자체가 좀 그 시대에 유행하는 것들을 IP를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한 번에 다 이제 개발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단계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가 나올 때 그 소재들이 다 겹치다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더 식상해 보일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단점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키워드가 유행을 한다고 해서 이걸 마구잡이로 이제 다 섞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기보다는 좀 더 진지한 고민을 하고 이 키워드가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사실 회빙환이라는 키워드도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써먹는 게 아니라 이 키워드가 필요한 이유를 설득을 시켜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 키워드에 열광을 하고 있다면은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서 내 마음이 지금 혹시 좀 많이 힘든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그럴 수 같아요. 있겠네요. 네. 청취자 김석현님 주식 미리 사서 대박 나야죠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의 코너 금시초문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끝곡으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OST 에이티즈 종호의 그래비티 함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 real thing.